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냉전 시절 우리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주적, 소비에트 연방. 그런데 그 소련이 붕괴하자마자 자신들이 쓰던 1급 기밀, 최신형 무기를 대한민국에 넘겨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돈을 받고 판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준 돈을 못 갚아서 빚 대신 던져주고 간 겁니다. 그 액수만 무려 30억 달러. 당시 우리 외환 보유고가 휘청일 정도의 천문학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적군 무기를 가져와서 어디다 쓰냐고 고철덩어리 떠안고 돈만 날렸다며 비난이 빗발쳤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호구 잡힌 줄 알았던 그 거래가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국방을 구원한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을 뺏긴 러시아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통쾌한 반전. 도대체 그 막전 막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적의 창을 우리의 방패로 만든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계 바늘을 잠시 199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채 식지 않았던 그 무렵, 세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세계를 두 동강 냈던 냉전의 얼음벽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은 우리에게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 탱크 뒤에 서 있던 그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처럼 묘사되던 공산 진영의 맏형, 감히 우리가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태우 정부는 아주 대담한,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정도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북방 정책입니다. 휴전선 넘어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소련과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마침 소련의 상황은 이 전략이 파고들기에 아주 절묘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우주 경쟁을 하고 핵무기를 수천 개씩 쌓아놓았던 초강대국이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고 공산주의의 이상은 배고픈 현실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서방 세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당장 숨통을 트여줄 현찰이 너무나도 절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내민 카드는 3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차관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액수지만 1990년 당시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구근을 건 배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거액이었으니까요. 나라 곳간의 10분의 1을 적성국이나 다름없는 나라에 덥석 빌려준다는 것.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미친 짓이 아닐까? 30억 달러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외환 보유고의 10분의 1이 넘는 돈을 어제까지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던 저 붉은 제국에 쥐어주다니. 만약 저들이 돈만 챙기고 입을 싹 닫는다면, 아니 저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손이 떨린다. 하지만 가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키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런 피말리는 고뇌 끝에 결국 1990년 9월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고 약속했던 30억 달러 중 14억 7천만 달러가 현금과 소비자의 형태로 소련으로 건너갔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태극기가 휘날리던 그날의 감격, 아마 많은 분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냉전의 최전선에서 벗어나 평화의 시대로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돈은 빌려줬지만 든든한 우군을 얻었으니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비웃듯 흘러갑니다. 차관이 집행되고 불과 1년여가 지난 1991년 12월 25일,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크렘린 궁에서 낫과 망치가 그려진 붉은 소비에트 국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러시아의 삼색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70년 넘게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 소비에트 연방이 하루아침에 해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로 가가린을 쏘아 올린 나라였다.
미국 놈들이 핵 버튼을 누를까봐 벌벌 떨게 만들었던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이었다고. 그런데 고작 빵 한 조각이 없어서 라면 한 박스를 얻기 위해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미제 승냥이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던 한국 놈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레닌 동지시여, 보고 계십니까? 제국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30억 달러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소련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러시아 연방이 소련의 모든 채무를 우리가 떠안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빚은 인정했는데 갚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신생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소련 말기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고 국가 부도 위기인 모라토리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995년까지 러시아가 우리에게 갚은 돈은 고작 현금 190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00만 달러 어치가 전부였습니다. 이자도 못 갚는 수준이었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었습니다. 독촉 전화를 걸어도 공문을 보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희망 고문이 몇 년째 이어지자 국내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정부가 무능해서 혈세를 날렸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정부로서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제안을 해옵니다. 외교관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그야말로 배째라식 제안이었지만 곰곰이 뜯어보니 또 묘하게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현금은 죽어도 없으니 대신 우리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으로 빚을 까주면 안 되겠나?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는 것인데 그 물건이라는 게 보드카나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목록에는 우리 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아니 경악하게 할 품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미국과 대적하기 위해 극비리에 개발해 실전 배치했던 최신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겨누고 있던 적국의 최첨단 무기가 빚 대신 우리 땅에 들어오게 생긴 겁니다. 미국제 무기로만 무장했던 우리 군에 러시아제 무기라니. 이건 마치 삼성전자 직원에게 경쟁사인 애플의 미출시 아이폰 설계도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거래는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가 내민 그 무기 리스트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우리 군이 그토록 술렁였던 것일까요? 러시아가 우리에게 내민 무기 리스트, 그것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지 아니면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러시아가 처해 있던 처절한 현실을 먼저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러시아, 그곳은 우리가 알던 그 찬란했던 불곰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무너졌고 거대한 덩치만 남은 병자와도 같았죠. 당시 모스크바 특파원들이 보내온 뉴스 화면을 기억하십니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루블화를 벽돌처럼 다발로 들고 가도 빵 한 덩이를 사기 힘들었던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세계 두 번째 군사 대국이라는 타이틀은 배고픈 국민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대라고 달랐을까요? 기름이 없어서 최신의 전투기는 활주로에 멈춰서 녹이 슬어가고 있었고 병사들은 월급은커녕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는 판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에게 한국에 갚아야 할 차관 14억 7천만 달러는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아니 눈앞의 생존 문제에 밀려 잊고 싶은 빚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상환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을 때 마주한 것은 바로 이런 절박함과 뻔뻔함이 뒤섞인 기묘한 태도였습니다. 당시 협상 테이블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우리 측은 당연히 국민의 혈세이니 당당하게 현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 대표단의 반응은 그야말로 배째라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협상장에 나왔던 러시아 관료의 속마음은 아마도 처참한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었을 것입니다. 치욕스럽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 말 한마디면 서방 세계 전체가 벌벌 떨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저 동방의 작은 나라 관료들 앞에서 고작 몇 푼의 달러 때문에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가? 크렘린의 금고는 텅 비었고 당장 내 국민들에게 배급할 밀가루 살 돈도 없다. 현금? 그런 게 어디 있어?
줄 수 있는 건 널리고 널린 쇳덩어리들 뿐이다. 우리 자존심인 무기를 팔아서라도 배를 채워야 한다니. 조국의 운명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현물 상환 제안의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원자재나 헬기 정도를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알루미늄 몇 통 가져온다고 그 막대한 빚이 해결될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자신들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남은 자산 최신 무기 체계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하필 무기를 주겠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현금 부족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러시아 방위산업체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 정부의 무기 구매가 끊기면서 옴스크나 툴라 같은 거대 군수 공장 도시들은 유령 도시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수십만 명의 기술자가 실직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맥락이 끊기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러니 한국의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라도 공장을 돌려야만 했던 겁니다. 즉, 우리에게 줄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전원을 다시 켜야 하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공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제안을 받은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계 최강 무기가 들어온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방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육해공군 수뇌부들은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반대 논리는 감정적인 거부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군사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대책 회의에 참석했던 육군 장성의 심정은 아마 폭발 직전이었을 겁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오라니. 우리 군은 지난 50년 동안 미군이랑 밥 먹고 미군 교리로 싸우고 나사 하나까지 미국 규격에 맞춰놨다고.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제 무기를 섞어? 이건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를 붓겠다는 소리야. 부품은 어디서 구하고 정비는 누가 하며 결정적으로 전쟁 터지면 피하 식별은 어떻게 할 건데? 아군끼리 쏘라고? 이건 국방을 망치는 짓이야. 정치인들이 빚받겠다고 안보를 팔아먹는구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수 지원 체계가 다른 무기를 운용한다는 건 보급 장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군 내부에는 러시아제 무기는 덩치만 크고 성능은 형편없는 깡통일 것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이 쓰던 소련제 T-72 전차가 미군 전책에 맥없이 터져나가는 걸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격했으니까요. 우리 군에게 러시아 무기는 크고 둔하고 잘 터지는 고철 덩어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눈을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러시아의 제안은 마치 훔쳐보고 싶었던 금단의 마도서를 합법적으로 볼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운용의 효율성을 걱정할 때 기술자들은 호기심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 기술자들에게는 꿈 같은 기회입니다. 적들이 어떤 기술로 무기를 만들었는지 그 속을 뜯어볼 수 있다고요. 고철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가져오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뼈 조각 하나까지 다 분석해내겠습니다. 결국 결정의 키는 청와대와 경제 관료들이 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산기는 군사적 효용성보다는 경제적 손익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그렇다고 14억 달러를 그냥 포기해? 그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거야. 고철이든 뭐든 일단 받아와서 빚장부에서 지우는 게 낫지.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였습니다. 못 받을 돈 떼이는 것보단 낫다는 심정.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묶어두는 것이 안보상 유리하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죠. 그렇게 1995년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역사적인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명 불곰 협상의 결과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무기 가격의 50%는 빌려준 차관에서 까고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했지만 1차 사업에서는 전액 현물 상환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무기의 스펙에 대해
양국 간에 엄청난 동상이몽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은 당연히 러시아가 수출용 다운그레이드 버전, 흔히 말하는 멍키 모델을 보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들이 미쳤다고 최신형을 주겠어? 껍데기만 T-80이고 안에는 구형 엔진이나 박아놨겠지. 적당히 훈련용으로 쓰다 버리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팽배했습니다. 솔직히 기대치가 바닥이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소련이나 러시아는 동맹국인 북한이나 중동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 때도 핵심 기능은 쏙 빼고 파는 걸로 유명했으니까요. 반면 러시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창고 재고를 털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멈춰선 생산 라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용 멍키 모델을 만들려면 생산 라인을 개조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즉 돈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무기로 빚을 갚는 판국에 성능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돈을 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다운그레이드야. 그냥 우리 군 납품용으로 만들어 놓은 설계도 그대로 찍어내. 그게 제일 싸게 먹힌다. 이 엇갈린 기대와 현실이 빚어낸 거대한 착각. 이것이 바로 불곰 사업의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의 씨앗이 됩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996년 부산항 제3부두, 러시아에서 출발한 거대한 화물선이 뱃고동을 울리며 접안했습니다. 부두에는 떨떠름한 표정의 군 관계자들과 호기심 어린 눈빛의 연구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육중한 나무 상자들이 하나둘 부두에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상자 틈새로 기름 냄새와 차가운 강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뚜껑이나 한번 따봅시다. 고물상이 될지 박물관이 될지. 누군가의 냉소적인 농담과 함께 첫 번째 전차의 포장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녹슬고 낡은 재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관계자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전혀 예상치 못한 괴물이었습니다. 국방색 도장이 매끄럽게 칠해진 차체, 날카롭게 뻗은 125mm 주포, 그리고 무엇보다 포탑 전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마치 벽돌처럼 생긴 기묘한 장갑판들. 그것은 당시 서방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련 전차 기술의 정수, 콘탁트5 반응 장갑을 두른 T-80U 전차의 완전체였습니다. 현장은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새 것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갑 장교들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물건은 겉모습만 그럴싸한 수출용 깡통이 아니라 러시아군 기갑부대의 최정예 부대, 그것도 근위 전차 사단만이 운용한다는 바로 그 진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검수를 담당했던 베테랑 정비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30년 넘게 기름밥을 먹었지만 이런 물건은 처음 본다. 수출용? 웃기지 마라. 저 포탑에 붙은 반응장갑, 저건 소련 놈들이 자기들 목숨줄처럼 아끼던 1급 기밀이야. 이걸 빚 갚는다고 우리한테 줬다고? 이건 마치 미국이 F-22 랩터를 실수로 배송한 거나 다름없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이 무시무시한 놈이 우리 안방에 들어왔는데 우린 이놈을 감당할 수나 있는 건가? 확인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수출용을 따로 만들 여력조차 없었던 겁니다. 공장에 남아있던 부품, 러시아군에게 납품하려고 만들어놨지만 돈이 없어서 인수 거부당했던 그 특A급 재고들을 그대로 배에 실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일부 엘리트 부대만 쓴다는 최신형 장비들이 지도에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그것도 빚 갚는다는 명목으로 헐값에 팔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당시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주력은 K1 전차였습니다. 88 전차라고 불리며 국민적 자부심을 안겨주었던 훌륭한 전차였지만 태생적으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모태로 했기에 105mm 강선포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T-80U는 구경부터가 다른 125mm 활강포를 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탄약을 장전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포탄을 밀어넣는 자동장전 장치가 달려있어 승무원이 3명뿐이었습니다. 서방 전차들이 4명이 타는 것과는 근본적인 설계 철학부터가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경악은 성능 테스트를 위해 시동을 걸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마치 제트기 이륙할 때나 들을 법한 고주파 소음과 함께 T-80U가 거대한 덩치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50마력 가스터빈 엔진, 디젤 엔진 특유의 덜덜거리는 진동도 없이 이 46톤짜리 쇳덩어리가 마치 스포츠카처럼 순식간에 튀어나갔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로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6초 남짓. K1 전차는 흉내도 못 낼 폭발적인 가속력이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이 전차의 조종석에 앉았던 테스트 드라이버는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와 전율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의 안내를 받아 도하 훈련장에 갔을 때 우리 군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통 전차가 강을 건너려면 공병대가 부교를 설치하거나 시간을 들여 복잡한 도하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T-80U는 간단한 흡기통 하나만 달랑 꽂더니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심 5m, 전차 전체가 물에 잠겨 포탑 끝만 살짝 보이는 상태에서 유유히 강바닥을 긁으며 건너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지형이 험하고 강이 많은 한반도에서 별도 지원 없이 하천을 고속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능력은 전술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T-80U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들어온 BMP-3 보병 전투차 역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쓰던 K200 장갑차는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택시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기관총 정도나 달려 있었죠. 그런데 BMP-3는 달랐습니다. 100mm 저압포에 30mm 기관포를 동시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갑차가 아니라 사실상 경전차였습니다. 화력만 센 게 아니었습니다. 뒤쪽 워터제트에서 물을 뿜어내며 수상에서도 시속 10km로 달리는 모습은 당시 우리 군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장갑차가 전차를 잡겠네. 게다가 바다에서도 떠서가? 이 충격적인 경험은 훗날 우리 군이 차기 보병 전투차 K-21을 개발할 때 우리도 무조건 물에 떠야 해, 그리고 화력 더 키워야 해라며 성능 요구 조건을 대폭 상향 수정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이 무기들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수십 년 동안 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소련 군사 기술의 실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30억 달러라는 수업료를 내고 적의 안방 깊숙한 곳에 있던 비밀 병기를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태평양 건너 미국 펜타곤까지 날아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 붕괴 후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소련제 무기들을 수집하고 있었지만 T-80U 중에서도 최신 사양, 그것도 러시아군이 직접 납품하려던 오리지널을 손에 넣은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초조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동맹국인 한국에 자신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보물단지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었죠. 곧이어 미군 정보장교들과 기술진들이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군 기갑학교와 종합정비창을 방문해 강옥히 요청했습니다. 헤이 친구들, 그거 한 번만 봅시다. 뚜껑 한 번만 열어보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정말 궁금해서 그래. 세계 최강 미군이 작은 동맹국 한국에게 고개 숙여 부탁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한 것은 T-80U의 장갑 방어력과 125mm 주포의 관통력이었습니다. 걸프전에서 T-71을 학살하며 자신만만했던 미군이었지만 T-80U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연구진은 그제야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줄 서세요. 보여줄지 말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물론 한미 동맹 관계상 정보 공유는 이루어졌지만 주도권은 확실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군과 함께 T-80U를 해부하고 분석하며 러시아 전차의 강점과 약점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요? 우리는 이제 북한군의 전차 전력을 막연한 공포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숫자로 제압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무심코 던져준 이 불곰들은 한국군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서방제 무기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설계 사상과 독창적인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 충격이자 기술적 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성능이 좋다고 해서 운용하기 편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화려한 스펙 뒤에는 러시아제 무기 특유의 투박함과 불친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매뉴얼,
서방제와는 전혀 다른 부품 규격, 그리고 한국의 무더운 여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등등 이 낯선 괴물을 길들이기 위해 현장의 병사들과 정비관들은 맨몸으로 부딪히며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은 이 야생마 같은 러시아 무기들을 제대로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 처절하고도 웃픈 현장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 러시아에서 갓 도착한 장비들을 받아든 병사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기계화 부대원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기억을 선사한 주인공은 바로 BMP-3 보병 전투차였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 그리고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동토에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 녀석에게 한국의 고온다습한 찜통더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BMP-3의 엔진은 독특하게도 차체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맞추고 도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설계였지만 문제는 탑승 보병들이 이 엔진 바로 위에 앉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가 고스란히 엉덩이와 등짝으로 전해지는 구조였죠. 상상해 보십시오.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한국의 한여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없는 밀폐된 강철 박스 안에서 수천 도의 열기를 뿜어내는 엔진을 깔고 앉아있는 상황을 말입니다. 훈련을 한번 나가면 장갑차 내부는 그야말로 사우나를 방불케 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엔진 매연과 기름 냄새가 섞여 진동하니 멀미가 안 날 수가 없었겠지요. 실제로 훈련을 마치고 해치를 열면 얼굴이 누렇게 뜬 병사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구토를 하는 장면이 예사로 목격되곤 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바깥 온도가 35도인데 장갑차 안은 50도가 넘는 것 같다. 엔진이 바로 엉덩이 밑에서 돌아가니 의자가 불판처럼 뜨겁다.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폐를 찌르고 병사들은 더위에 미쳐서 헛소리를 해댄다. 러시아 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우린 적군이랑 싸우기도 전에 더위랑 싸우다 전멸할 판이다. 에어컨?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창문이라도 하나 뚫어줬으면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이건 고문기구야, 고문기구. 반면 겨울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혹한을 견디기 위해 장착된 히터 성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빵빵했으니까요. 여름엔 움직이는 찜통, 겨울엔 달리는 호텔이라는 우픈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하드웨어적인 고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즉 운용 시스템의 장벽은 더 높았습니다. 무기가 들어올 때 당연히 따라와야 할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가 보내준 매뉴얼은 당연히 러시아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 문제였는지 아니면 급하게 처리하느라 그랬는지 이 전문적인 군사 용어가 가득한 매뉴얼 번역을 비전문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현장에서 정비관들이 매뉴얼을 펴들고는 머리를 쥐어뜯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볼트를 규정 토크로 조이시오라는 말이 볼트를 부드럽게 달래서 넣으시오라고 번역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기계를 어떻게 달래란 말입니까? 정비병들은 볼트 하나를 조이는데도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심지어 오역 때문에 멀쩡한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망가뜨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군 당국은 결국 러시아 현지에서 무기 전문가를 초빙해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영어를 잘 못했고 우리 군에는 러시아어 능통자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전문가가 러시아어로 설명하면 통역사가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한국어 통역사가 우리말로 옮기는 기상천외한 삼중 통역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전달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이 비효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기술진들은 눈치와 보디랭귀지까지 동원해가며 러시아 무기의 비밀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갔습니다. 정비 부품 공급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던 탓에 부품을 주문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춰 섰으니 부품이 올 리가 없었죠. 결국 우리 군은 부품 돌려막기, 멀쩡한 장갑차 한 대를 뜯어서 그 부품으로 다른 두 대를 고치는 눈물겨운 방식으로 장비 가동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에피소드는 사격 훈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 M의 첫 실사격 날이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쏘는 이 미사일은 사수가 조중형으로 목표를 보고 있으면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는 반자동 유도 방식입니다.
육군 수뇌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사스가 방아쇠를 당겼고 미사일이 발사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야 할 미사일이 갑자기 하늘로 툭 하고 솟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켜보던 지휘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망했다. 미사일이 왜 하늘로 솟구치지? 유도장치가 고장났나? 저거 산나무 민가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역시 러시아 놈들이 불량품을 보낸 게 틀림없어. 고철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욕먹게 생겼구나. 내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다. 사수! 당장 사격 중지! 젠장, 저게 왜 춤을 추고 난리야? 웅성거림이 비난으로 바뀌려는 찰나 공중으로 솟구쳤던 미사일이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아래로 급강하하더니 표적 전차의 뚜껑을 정확하게 때려버렸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표적은 박살이 났지만 우리 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러시아 교관이 껄껄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진정들하게, 저건 고장이 아니야. 야전에서 수풀이나 작은 바위 같은 장애물에 걸리지 말라고 일부러 발사 직후에 살짝 위로 뜨게 설계한 걸세. 그리고 전차는 정면보다 윗면 장갑이 얇지 않나? 거길 노리기 위해 위에서 내리꽂는 비행 궤도를 그린 걸세. 이게 바로 실전 경험이 만든 기술이지. 그제야 우리 군의 오해는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고 쏘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는 장애물을 피해서 날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전장에서는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술력이 된다는 것을 그 춤추는 미사일이 가르쳐준 셈입니다. 이 독특한 비행 방식과 유도 기술은 훗날 우리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군 개발에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불곰 사업의 현장은 매일매일이 오해와 실수 그리고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무기 체계, 언어의 장벽, 부품 부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묵묵히 땀을 흘리며 이 야생마들을 길들여 나갔습니다. 단순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러시아 무기의 설계 사상과 그 속에 담긴 노하우를 몸으로 체득해 나간 것입니다. 그 시절 찜통 같은 장갑차 안에서 땀띠와 사투를 벌이고 엉터리 매뉴얼을 밤새워 해독했던 그들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K방산신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운용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기술 저변을 넓히는 개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맨몸으로 부딪히며 러시아 무기를 뼛속까지 파악한 덕분에 우리 군과 연구소는 아주 대담하고 발칙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뜯어보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러시아가 무심코 던져준 기술의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싹 틔우고 거대한 숲으로 키워냈을까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스승이었던 러시아를 뛰어넘어 버린 청출어람의 현장, 그 짜릿한 기술 독립의 순간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수준은 냉정하게 말해 선진국의 패스트 팔로워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의 설계도를 받아와 면허 생산을 하거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조금씩 개량하는 수준이었죠. 무기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왜 이렇게 설계해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제 무기 체계라는 하나의 정답지만 보고 공부했던 모범생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참고서가 떨어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T-80U와 BMP-3를 분해하고 또 분해했습니다. 볼트 하나, 배선 하나까지 뜯어보며 그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녀석들을 좀 봐. 바닥에 회전판을 깔고 기계팔로 포탄을 밀어넣다니. 이 좁은 공간에 이런 메커니즘을 구겨 넣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투박해 보이지만 이건 예술이야. 전자장비 하나 없이 기계적인 맞물림만으로 완벽하게 작동하잖아. 우린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했어. 단순함이 곧 강력함이다. 이 기술 반드시 우리 걸로 만든다. 씹어먹어서라도 소화시키고 말겠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바로 K-21 보병 전투차의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차기 보병 전투차를 한창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BMP-3가 보여준 기동력, 특히 강위를 보트처럼 질주하는 수상 주행 능력은 개발팀에게 그야말로 멘붕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개발 중이던 CJ 차량은
도하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복잡한 부가장치를 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BMP-3는 뒤쪽에 달린 워터제트를 이용해 시속 10km의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훈련장에서 직접 목격한 육군 고위 장성은 개발 책임자를 불러 불호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김 박사, 저거 봤소? 저 러시아제 쇳덩어리가 물 위를 날아다니는 거 봤냐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뭐요?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을까봐 튜브 달고 오리발 젓는 수준 아니요? 당장 설계도 다 엎으시오. 우리 K-21도 무조건 저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저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한반도에 강이 몇 개인데 다리 놓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저 기술 못 뺏기면 우리 다 군복 벗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개발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지만 이 충격요법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BMP-3의 워터제트 추진 시스템과 100mm 포 발사 시스템을 철저히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K-21은 25톤이 넘는 덩치에도 불구하고 튜브식 부양 장치를 이용해 자력으로 도하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병 전투차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BMP-3를 뜯어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K-21은 아마 평범한 반쪽짜리 장갑차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K방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K2 흑표 전차에도 불곰의 DNA는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K2 전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자동 장전 장치, 승무원 한 명을 줄여주고 전차의 덩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 핵심 기술은 T-82의 자동 장전 시스템을 분석하며 얻은 영감과 데이터가 없었다면 개발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한 T-82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중성자 차폐 라이너 기술은 핵폭발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방사선을 막아주는 특수 소재인데 우리 연구진은 이 소재를 역설계하여 K2 전차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방의 첨단 전자장비 기술에 러시아 특유의 강인한 기계공학적 설계가 더해지니 그야말로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장점만을 흡수한 하이브리드 명품, 그것이 바로 K2 흑표의 정체성입니다. 미사일 분야에서의 성과는 더욱 눈부십니다. 우리가 흔히 신궁이라 부르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 개발 비화에는 러시아제 이글라 미사일이 숨어 있습니다. 전투기가 열추적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해 뿌리는 플레어. 이글라는 이 플레어와 진짜 엔진 열기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고난도의 이색 탐색 기술이었죠. 우리 연구진은 이글라의 탐색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했고 그 원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신궁은 명중률 90% 이상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 최고의 대공 미사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1990년대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준 자신들의 무기가 30년 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최첨단 기술로 재탄생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휩쓸 줄 러시아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무기를 베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하드웨어에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고 거기에 한국 특유의 꼼꼼함과 양산 능력을 더해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을 이뤄낸 것입니다. 불곰 사업은 우리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30억 달러라는 수업료. 당시에는 뼈아픈 출혈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산 가장 저렴하고도 현명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돕니다.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의 기술을 흡수해 승승장구하는 동안 정작 그 기술의 원천이었던 러시아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025년 현재 우크라이나의 진창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 30년 전 빚쟁이와 채권자로 만났던 두 나라의 운명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은인이자 스승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으로 돌변해버린 이 비정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러시아군의 몰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전 초기 위풍당당하게 국경을 넘었던 러시아의 기갑 부대들,
그 선봉에는 우리가 그토록 감탄했던 T-80 시리즈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뻘밭에 처박혀 궤도가 끊어지고 서방제 대전차 미사일 한 방에 고철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괴물이라고 칭송했던 그 강력한 성능은 현대전의 복잡한 전장 환경과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보급 문제, 그리고 훈련 부족이 겹치면서 빛이 발해버렸습니다. 크렘린 궁의 깊은 집무실, 전황 보고를 받던 러시아군 원로 장성은 모니터 속 불타는 자국 전차를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30년 전 세계가 이 T-80 전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신의 무기라며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지. 그런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 벌판을 봐라. 우리의 자랑이, 제국의 자존심이 뚜껑이 날아간 채 불타고 있다. 정비도 안 된 고철을 전장에 내보낸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리 기술을 배워간 한국 놈들이 만든 K2 전차는 없어서 못 판다고? 제자가 스승의 뺨을 때려도 유분수지.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나. 배가 아파서 잠이 오질 않는구나.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는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다급하게 손을 내민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필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성능, 가격, 납기,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불곰 사업이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이 깔려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들은 소련 시절부터 T-70이나 T-80 같은 동구권 무기체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보니 어딘가 낯익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서방의 첨단 전자장비로 도배되어 있지만 험지를 돌파하는 기동성이나 화력을 쏟아붓는 방식에서 러시아 특유의 야성과 실용주의가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폴란드 장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거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독일제 전차? 좋지. 하지만 너무 비싸고 주문하면 5년 뒤에 나온다잖아. 당장 러시아 놈들이 국경 앞에 와 있는데 언제 기다려? 그런데 한국 무기를 봐. 겉은 서방제인데 속은 우리한테 익숙한 러시아의 맛이 난다. 튼튼하고 단순하고 무엇보다 화끈해. 게다가 당장 수백 대를 찍어낼 수 있다고? 이건 기적이야. 푸틴이 보낸 탱크를 막기 위해 푸틴의 기술을 흡수한 한국 탱크를 산다. 역사가 참 짓궂군. 어쨌든 우리만 살면 그만이지. 우리가 불곰 사업을 통해 흡수한 러시아의 기술적 장점이 돌고 돌아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선 국가들의 주력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뼈아픈 부메랑이 어디 있을까요? 30년 전 빚 갚겠다고 던져준 기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창끝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러시아의 태도는 그야말로 강약약강 혹은 밀당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전체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러시아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묘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국을 비호국 리스트에 올리긴 했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외교관을 추방하거나 자산을 전면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곰 사업 협정문이라는 족쇄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끝장이라고요. 이 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불곰 사업 당시 맺었던 군사기술 협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는 도입한 무기 기술을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너희 K 방산 무기에 우리 기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 우리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에 주면 계약 위반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딜레마이자 동시에 강력한 외교적 카드가 됩니다. 러시아가 저 협정문을 들먹인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의 무기 지원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니까요. 크렘린의 외교 참모는 낡은 협정문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옐친 대통령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했던 이 청이 쪼가리. 그때는 구룡문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게 우리를 살리는 부적이었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한국이 함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못 보내고 눈치를 보고 있잖아.
한국산 포탄 100만 발이 전성에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끔찍하다. 빚쟁이한테 써준 각서가 30년 뒤에 채권자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참, 세상일 모를 일이군. 이처럼 불곰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방정식의 끝에는 러시아가 한국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딜레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 빠져 서방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립된 러시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거대 제국 중국뿐일까요? 여기서 러시아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중러-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지만 러시아 내부의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자원을 헐값에 넘기고 중국산 공산품으로 나라를 채우는 순간 러시아는 중국의 자원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적이고 중국은 믿을 수 없는 포식자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제3의 대안, 고도의 제조업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영토적 야심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나라. 전 세계 지도를 아무리 펴놓고 찾아봐도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서쪽 문은 닫혔고 동쪽 문에는 굶주린 용이 입을 벌리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는 중국의 하청 공장 신세가 될 거야. 균형추가 필요하다. 미국 눈치를 보면서도 우리와 말이 통하는 나라, 무너진 우리 공장을 다시 돌려줄 기술과 자본이 있는 나라. 결국 남은 카드는 한국뿐인가? 30년 전 우리가 무기를 주며 인연을 맺었던 그 나라. 비록 지금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 곳은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이야. 밉든 곱든 우리에겐 그들의 반도체와 플랜트 기술이 절실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겨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국제정세의 거대한 흐름이 그리고 불곰 사업을 통해 쌓아온 30년의 신뢰 자산이 러시아를 다시 한국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곰 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싸게 사온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유라시아의 핵심 균형자로 성장하는 발판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우리가 그들의 탱크가 필요해서 만났지만 2020년대 후반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나면 그들은 우리의 재건 능력이 필요해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30년 전처럼 돈 대신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을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들이 필요한 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유 있게 묻는 준비된 파트너로서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그들을 견제하고 우리가 만든 초코파이가 그들을 위로했던 지난 30년의 기묘한 동거.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제 상호 필요에 의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생존의 법칙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정학 연구소 구독 부탁드립니다.